나는 며느리를 도망자라 생각했다. 아들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를 안고 사라진 여자.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왜 도망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들 준호가 죽고 나서 나는 그 여자를 찾지 않았다. 찾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찾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들이 죽던 날 장례식장 복도에서 그 여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아이를 꼭 끌어안고 벽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었지만 상복은 아니었다. 아이는 그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며느리, 내가 불렀을 때 그 여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이 괜찮나? 네. 짧은 대답이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날째 되던 날, 나는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우유가 쌓여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열쇠는 없었다. 관리실에 물었더니 며칠 전부터 못 봤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전화는 꺼져 있었다. 문자는 읽히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가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아들의 빚 때문에, 혹은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혹은 나를 피하려고. 이유는 몰랐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편했다. 준호는 병원에서 죽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몸이 안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 아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다. 아프면 혼자 알았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사망하기 이틀 전이었다.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목소리가 낮았다. 기운이 없었다. 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괜찮으시면 병원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병원.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검사 좀 받으러 왔어요. 검사. 그 말만 듣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래. 알았다. 조만간 갈게. 네. 그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준호는 이틀 뒤 새벽에 심장이 멎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잠옷 차림으로 택시를 탔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쥐고 있었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몰랐다. 아들은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그 옆에 며느리가 서 있었다. 아이를 안고, 아버님. 며느리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6살쯤 되었을까? 아니, 5살인가? 나는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 준호와 그 여자가 결혼한 건 7년 전이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은 들었지만 돌잔치도 없었고 100일 사진도 본 적이 없었다. 준호는 바쁘다고 했고 나는 묻지 않았다. 그게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 장례식은 며느리가 말을 꺼냈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알아서 하마. 죄송합니다. 괜찮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다. 종객은 많지 않았다. 준호는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었고 직장 사람들도 몇 명만 왔다 갔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그 무릎에 앉아 종이컵을 만지작거렸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힘드시겠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하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없었다.
아이도 없었다. 나는 장례식장 복도를 걸어다니며 찾았다. 화장실, 주차장, 로비, 어디에도 없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관리인에게 물었다. 아까 여자분이랑 아이 못 봤습니까? 아, 아까 나가시던데요. 언제요? 1시간 전쯤요? 택시 타고 가시던데. 그게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며느리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관리실 아저씨에게 물었다. 504호 사는 사람 못 봤습니까? 아, 거기요? 며칠 전에 이사 간 것 같은데요. 이사요? 네. 짐 싸는 거 봤어요. 근데 인사도 없이 가셨더라고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사를 갔다. 전화도 안 받는다.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왜? 왜 그랬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주민센터에 갔다. 손주의 출생 신고를 확인하려고. 아들이 죽었으니 아이는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했다. 출생 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소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창구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준호 아들입니다. 박준호 씨, 자녀분이요? 네. 직원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다.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요. 네. 박준호 씨 명의로 등재된 자녀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럴 리가요. 아이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미처리 된 건 아니신지? 아니, 아이가 지금 6살인데 그럼 더 이상하네요. 보통은 출생 후 한 달 안에 신고하거든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님이 신고를 안 하신 건가요? 어머님, 며느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재래시장 앞이었다. 붕어빵 냄새가 났다. 겨울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아이를 숨긴 건가? 왜? 준호가 빚이 있었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마지막 통화에서 준호가 말씀드릴 게 있다 고 했던 게 그 얘기였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는 죽었고 며느리는 사라졌고 아이는 이름조차 없었다. 그 뒤로 나는 며느리를 찾지 않았다. 찾을 방법이 없기도 했지만 찾고 싶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빚 때문에. 빚이요? 준호 씨 보증 많이 섰다던데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도망. 그 단어가 마음 한구석에 박혔다. 며느리는 도망자가 되었다. 아들을 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여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게 편했으니까. 10년이 지났다. 준호가 죽은 지 10년. 나는 70을 넘겼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고, 낮에는 동네를 걷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켰다. 준호 사진은 거실 장롱 위에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준호는 웃고 있었다. 젊었다. 30살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가끔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던 모습. 말없이 벽을 바라보던 뒷모습. 그 여자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재래시장에 갔다. 김장 배추를 사려고. 시장은 붐볐다.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치들이 소리를 질렀다. 붕어빵 냄새가 났다.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배추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옆을 지나갔다. 여자였다. 긴 머리를 묶고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 옆에 아이가 있었다. 15, 아니 16쯤 되어 보였다. 키가 컸다. 얼굴은 옆으로 돌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걸음걸이를, 그 뒷모습을. 며느리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며느리는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 떡집 앞을 지나,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며느리는 과일 가게 앞에서 멈췄다. 사과를 집어들고 아이에게 보여줬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사과를 봉지에 담았다. 그때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 얼굴을 봤다. 준호였다. 아니, 준호가 아니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이었다. 눈, 코, 입, 모든 게 준호를 닮아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며느리는 과일을 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따라갔다. 시장 끝까지. 며느리는 출구 근처에서 멈춰 서서 아이에게 뭔가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다. 며느리는 혼자 남았다. 나는 다가갔다. 며느리. 내 목소리는 낮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다. 그 여자의 얼굴은 늙어 있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주름이 깊었다. 눈가에, 입가에. 며느리는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아버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화를 내야 하나? 왜 도망쳤냐고 물어야 하나? 아이는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야 하나?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연락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드리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았다. 아이는. 내가 말을 꺼냈다. 아이는 어떻게 된 거냐?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아이가 돌아왔다. 엄마. 아이는 며느리에게 다가오다가 나를 봤다. 멈췄다.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요? 응. 아이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준호의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차 한잔 하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시장 근처 작은 다방에 갔다. 아이는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돈을 쥐어주고 편의점에 가 있으라고 했다. 다방은 낡았다. 테이블은 4개였다. 손님은 우리뿐이었다. 며느리는 커피를 주문했다. 나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며느리는 커피를 앞에 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먼저 말을 꺼냈다. 왜 연락을 안 했냐?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10년이야. 1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냐. 내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다. 그냥 물었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다. 출생신고 이야기요. 나는 멈췄다. 출생신고. 그 말을 다시 듣게 될 줄 몰랐다. 며느리는 천천히 말했다.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못한 거예요. 못했다.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준호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아이 명의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나는 숨을 멈췄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준호 씨가 보증을 많이 섰어요. 친구 거, 회사 거, 여러 군데. 저는 몰랐어요. 준호 씨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준호 씨가 입원했을 때 알게 됐어요.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게 다 준호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다. 준호 씨가 말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그 빚이 다 저한테 온다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간다고. 그래서 아이를 지키려고 출생신고를 안 한 거예요.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빚도 상속되지 않는다. 며느리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세상에서 지운 것이었다. 그럼 10년 동안 내가 물었다. 10년 동안 아이는 어떻게 산 거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이름 없이요. 이름 없이. 그 말이 내 가슴을 눌렀다. 학교는요. 못 보냈어요.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학교도 못 가요. 병원도 못 가요. 그냥 없는 아이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키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장례식 끝나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지키려고 숨은 거예요. 준호 씨 빚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집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사 갔어요. 여기저기로. 며느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아버님한테도 연락 안 한 건 아버님한테 피해가 갈까 봐서요. 피해? 네. 저를 찾으면 아버님한테도 빚이 갈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멈췄다. 며느리는 나를 피한 게 아니었다. 나를 지킨 것이었다. 다방을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아이는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뭔가 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다가가서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자. 응. 아이는 일어섰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며느리는 나를 돌아봤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냐?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네, 아이 이름.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민우요. 민우. 나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민우야. 아이는 나를 쳐다봤다. 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저희 갈게요. 어디로? 집이요. 집이 어딘데? 여기서 좀 멀어요. 며느리는
비닐봉지를 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출생신고는? 며느리는 멈췄다. 아직이요. 왜? 빚이 아직 안 끝났어요. 얼마나 남았는데? 많이요. 며느리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만 건강하면.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에 앉았다. 준호 사진이 보였다. 나는 그 사진을 들었다. 준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너. 나는 말을 꺼냈다. 너 왜 말을 안 했냐? 준호는 웃고 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이 명의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출생신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못한 거예요. 10년 동안 이름 없이요.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민우의 얼굴도. 그 두 얼굴이 겹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주민센터에 갔다. 창구 직원에게 물었다. 빚 상속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자녀 명의로 빚이 넘어올까봐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을 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면 아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속 포기를 하면 돼요.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그럼 빚이 안 넘어옵니까? 네.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하면 자녀에게는 빚이 안 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나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 낡은 건물 2층이었다. 법무사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속 포기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나는 준호의 이야기를 했다. 10년 전 죽었다는 것, 빚이 있었다는 것, 며느리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했다는 것. 법무사는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이라도 출생신고를 하고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능합니까? 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었으면 아직 상속 개시를 알 수 없었던 거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빚은요? 상속 포기를 하면 자녀에게는 안 갑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출생신고를 먼저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꺼냈다. 도와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번호는 시장에서 받았다. 벨이 몇 번 울렸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나야. 아버님.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내일 시간 있냐? 네. 주민센터에 같이 좀 가자. 주민센터요? 응. 출생신고하러. 며느리는 숨을 멈췄다. 아버님. 빚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상속 포기하면 돼. 법무사 만나고 왔다. 방법이 있다더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작은 소리를. 며느리가 우는 소리였다. 다음 날 우리는 주민센터에 갔다. 며느리와 민우와 나, 창구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출생신고서 맞으시죠?
네. 며느리가 대답했다. 자녀분 이름이 박민우? 네. 생년월일은? 직원은 서류를 확인했다. 나는 옆에서 민우를 쳐다봤다. 민우는 긴장한 얼굴로 앞을 보고 있었다. 네. 확인됐습니다. 접수할게요. 직원이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민우는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10년 만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주민센터를 나왔을 때 하늘은 맑았다. 민우는 며느리 옆에서 걸었다. 며느리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우야. 응. 이제 학교 갈 수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다. 나는 그 뒤를 따라 걸었다.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다. 아니에요. 정말.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며느리를 쳐다봤다. 미안하다. 네. 10년 동안 오해했다. 도망자라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말을 멈췄다. 너 혼자 너무 힘들었구나.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나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괜찮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며느리와 민우를 집에 데려왔다. 저녁을 차려주고 싶었다. 민우는 거실을 둘러봤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크네요. 민우는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쳐다봤다. 며느리는 부엌 앞에 서서 나를 도왔다. 제가 할게요. 괜찮다. 앉아 있어.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민우는 밥을 3그릇 먹었다. 며느리는 밥을 천천히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민우는 거실 장롱 위에 놓인 사진을 봤다. 이분이 누구세요? 며느리가 대답했다. 아빠야. 민우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아빠, 얼굴 처음 봐요. 응, 저랑 닮았네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민우 옆에 앉았다. 너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요? 그래. 착했어. 너처럼. 민우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며느리와 민우가 돌아간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준호 사진을 다시 들었다. 너. 나는 중얼거렸다. 너 아들 좋은 아들이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법원에 갔다. 며느리와 민우와 함께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상속 포기 사유가 채무 상속 회피? 네. 며느리가 대답했다. 확인됐습니다. 접수할게요. 직원이 도장을 찍었다. 며느리는 긴 숨을 내쉬었다. 민우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을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이 없었다. 나는 처마 밑에 섰다. 며느리와 민우도 함께 섰다. 비 그치면 가야겠네요. 며느리가 말했다. 그래. 우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민우가 물었다. 할아버지. 응. 이제 저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럼. 중학교요? 그래. 검정고시 보면 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할게요. 그래. 나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우는 처음으로 웃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우리는 헤어졌다. 며느리와 민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 걸었다. 정류장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여기서 괜찮아요. 그래. 다음에 또 뵐게요. 그래라. 며느리는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가 나를 돌아봤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래. 너도. 버스가 왔다. 며느리와 민우가 올라탔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버스가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버스를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준호 사진을 들었다.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너 아들 컸다. 많이 컸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준호도 웃고 있을 거란 걸.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민우는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며느리는 가끔 전화를 했다. 아버님, 민우가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 네. 학원도 다니고 잘 됐네.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다. 예전과 달랐다. 어느 봄날 며느리와 민우가 집에 찾아왔다. 민우는 손에 시험 결과지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합격했어요. 민우는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나는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슨. 나는 손을 저었다. 민우는 거실을 둘러봤다. 준호 사진이 보였다. 민우는 사진 앞에 섰다. 아빠. 민우가 중얼거렸다. 저 합격했어요. 사진 속 준호는 웃고 있었다. 민우는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가 다가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저녁을 먹은 뒤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게 해드렸죠?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연락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드리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나는 손을 저었다. 너도 힘들었을 거 아냐.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아버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며느리는 울었다. 나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그만 울어라. 네. 며느리는 눈물을 닦고 웃었다. 며느리와 민우가 돌아간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준호 사진을 들었다.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너 좋은 아들 낳았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봄바람이 불었다. 나무들이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쓰던 수첩이었다. 낡고 색이 바랬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준호의 글씨가 보였다. 아빠,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아빠, 나 친구 생겼어요. 아빠, 나 키 컸어요. 짧은 문장들이 가득했다. 나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다. 아빠, 나 나중에 좋은 아빠 될게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다. 준호는 좋은 아빠가 되었다.
비록 아이를 오래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수첩을 덮었다. 며칠 뒤 나는 민우에게 그 수첩을 주었다. 이거 내 아빠가 쓰던 거다. 민우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읽어봐. 민우는 수첩을 펼쳤다. 천천히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민우는 멈췄다. 아빠. 민우가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우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다. 민우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러 며느리와 함께 왔다. 할아버지. 제 교복 어때요? 잘 어울린다. 민우는 웃었다. 며느리도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준호 사진 앞에서 어느 날 나는 주민센터에 갔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기 위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박준호의 자녀로 박민우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박민우, 10년 만에 얻은 이름. 나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래시장을 지나갔다. 붕어빵 냄새가 났다. 나는 붕어빵을 샀다. 민우 줄 거, 며느리 줄 거, 그리고 나 먹을 거. 3개를 샀다. 집에 돌아와 붕어빵을 먹었다. 따뜻했다. 나는 준호 사진을 봤다.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너 덕분에 나 손주 얻었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나는 붕어빵을 한 입 빼어 물었다. 달았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붕어빵 샀다. 가져가라. 네. 민우 좋아하잖아. 며느리는 웃었다. 네. 갈게요. 그래.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며느리와 민우가 왔을 때 나는 붕어빵을 꺼냈다. 식었네. 괜찮아요. 맛있어요. 민우는 붕어빵을 먹었다. 며느리도 먹었다. 나도 먹었다. 우리는 함께 앉아 붕어빵을 먹었다. 준호 사진이 보였다. 민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응. 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 같은 사람 될래요. 왜? 할아버지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민우를 쳐다봤다. 민우는 웃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사람 되어라. 네.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나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괜찮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어 며느리와 민우가 돌아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준호 사진을 들었다.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나 이제 알 것 같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너 마지막으로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병원에서의 마지막 통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준호는 아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다. 출생 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이를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준호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준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이 이야기요. 그래. 출생 신고하지 말라고. 아이를 지켜달라고.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랬구나. 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다.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 그 말을 지켰어요. 10년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하면 아버님도 힘드실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잘한 거다. 며느리는 울었다. 나는 전화기를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묘지에 갔다. 준호 묘 앞에 섰다. 묘비에는 준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꽃을 놓고 앉았다.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너 아들 잘 크고 있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들이 흔들렸다. 내가 부탁한 거 내 마누라가 다 지켰다. 나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다. 아이도 이름 생겼고 학교도 가고 묘비는 차가웠다. 너 좋은 마누라 만났다.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좋은 아들 낳았어. 나는 묘지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여보세요? 아버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왜? 민우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나는 웃었다. 그래. 갈게. 아니에요. 저희가 갈게요. 그래. 나는 전화를 끊고 걸었다. 하늘은 맑았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와 민우가 왔다. 민우는 학교 이야기를 했다. 친구가 생겼다고, 선생님이 좋다고, 공부가 재미있다고. 나는 듣고 있었다. 며느리는 옆에서 웃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나서 민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응. 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 모시고 살래요. 나는 민우를 쳐다봤다. 왜? 할아버지 혼자 사시잖아요. 괜찮다. 아니에요. 같이 살아요. 민우는 웃었다. 며느리도 웃었다. 나도 웃었다. 밤이 되어 며느리와 민우가 돌아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준호 사진을 들었다.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너 복 많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민우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가 더 컸다. 목소리도 낮아졌다. 준호를 더 많이 닮았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밝아졌다. 웃음이 많아졌다. 나는 가끔 며느리와 민우를 만났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민우가 물었다. 할아버지. 응. 저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민우를 쳐다봤다. 좋은 사람이었어. 어떻게요? 착했어. 남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빚을 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친구들 보증서 주다가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바보네요. 그래. 바보였어. 나는 웃었다. 하지만 좋은 바보였어.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저도 아빠처럼 될까요? 너는 내 길을 가라. 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준호 사진을 들었다.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너 아들 잘 크고 있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걱정 마라. 시간은 계속 흘렀다. 민우는 대학에 갔다. 며느리는 작은 가게를 차렸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며느리와 민우가 자주 왔으니까. 어느 겨울날 나는 재래시장을 걸었다. 붕어빵 냄새가 났다. 10년 전 그날처럼 나는 붕어빵 가게 앞에 섰다. 며느리와 민우를 처음 다시 만났던 곳. 나는 붕어빵을 샀다. 3개. 민우 줄 거, 며느리 줄 거, 그리고 나 먹을 거. 집으로 돌아와 붕어빵을 먹었다. 따뜻했다. 달았다. 나는 준호 사진을 봤다.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너 덕분에 나 좋은 사람들 만났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나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붕어빵 샀다. 며느리는 웃었다. 네, 갈게요. 그래.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며느리와 민우가 왔을 때 나는 붕어빵을 꺼냈다. 또 식었네. 괜찮아요. 민우는 붕어빵을 먹었다. 며느리도 먹었다. 나도 먹었다. 우리는 함께 앉아 붕어빵을 먹었다. 준호 사진이 보였다. 나는 사진을 쳐다봤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나도 웃었다. 밤이 되어 며느리와 민우가 돌아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준호 사진을 들었다.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나 이제 알 것 같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출생 신고를 아는 게 아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출생을 지키려고 한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다. 10년 전 장례식장 복도에서 며느리가 벽을 바라보고 서 있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모습. 아이를 꼭 안고 있던 모습. 나는 그때 몰랐다. 그 여자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그 여자를 도망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싸우는 사람이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는 사람.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고맙다.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네, 10년 동안 고생했다. 혼자서.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며느리는 울었다. 나는 전화기를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주민센터에 갔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시 떼었다.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다. 박준호의 자녀, 박민우. 나는 그 이름을 오래 들여다봤다. 10년 만에 얻은 이름. 10년 동안 지켜낸 이름. 나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래시장을 지나갔다. 붕어빵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붕어빵을 샀다. 하나만. 나 먹을 거. 집에 돌아와 붕어빵을 먹었다. 따뜻했다. 나는 준호 사진을 봤다.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너 고마운 줄 알아라. 준호는 웃고 있었다. 나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저녁이 되어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10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다. 며느리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민우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준호 사진을 들었다.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나 너한테 미안하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내 마누라를 오해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10년 동안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준호가 나왔다. 젊은 모습이었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아버지, 응,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준호는 손을 흔들었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꿈에서 깼을 때 눈물이 흘러 있었다. 다음 날 며느리와 민우가 왔다. 민우는 학교 이야기를 했다. 며느리는 가게 이야기를 했다. 나는 듣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나서 민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응, 저 나중에 아빠처럼 좋은 사람 될게요. 나는 민우를 쳐다봤다. 그래. 하지만 바보는 되지 마라. 민우는 웃었다. 며느리도 웃었다. 나도 웃었다. 밤이 되어 며느리와 민우가 돌아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준호 사진을 들었다. 준호야. 나는 중얼거렸다. 나 이제 편안하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잃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람 하나를 지워버리고 살았다.